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중국 경제가 부진하는 문제, 또 미중 간의 갈등 등 이런 문제 때문에 홍콩의 경제는 지금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긴 싫지만 홍콩은 이제 끝났다. 홍콩 is now over.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끝났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침몰 위기의 중국 경제라고 하는 그 제목 하에서 세 번째,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이 왜 이런 상황일까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그 영향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시진핑 리스크. 너무나 강력한 1인 독재가 되면서 이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경제보다는 정치가 우선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 더 관심을 갖는 이러한 어떤 그 국가 운영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제 위기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엄청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중국이 쉽게 현재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계속 더 침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또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 과연 미국과 패권 경쟁을 계속 한다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과연 공격할 것이냐. 공격한다는 것이 물론 무력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뭘로 시작했죠? 무역 전쟁을 했죠. 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패권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안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 네덜란드 같은 이러한 반도체 강국이 중국에게 기술 이전을 못하도록 고품질의 그러한 반도체를 수출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기술 경쟁이죠. 왜 그렇게 특별히 반도체에 이렇게 목을 매냐,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거기에서 핵심은 마치 그 산업사회에서 원유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 반도체가 바로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기술 전쟁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 재선한다면 관세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무려 60% 관세를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연 뭐냐? 저는 금융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전쟁을 했는데, 더욱 강력한 그러한 전쟁이 바로 금융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금융전쟁이야. 그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많은 자본을 유치했다가 그 자본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자본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홍콩이 있어요.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인데 다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제를.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홍콩으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있고 자본을 또 많이 거길 통해서 조달을 현재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토 자본시장은
개방이 제한되어 있지만 홍콩은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된 나라 중에 거의 완벽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콩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의 백악관에 경제 참모라면 저는 홍콩을 때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만약에 이 패권경을 해야 되고 내가 중국을 이겨야 되겠다 하면 저는 타겟이 홍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홍콩을 바로 이 자본시장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홍콩을 쉽게 때리고 그것이 바로 중국을 복속시키는 아주 좋은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콩은 자본시장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데요. 홍콩은 중국과 다른 통화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홍콩 달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 달러 1달러당 홍콩 달러는 7.75에서 7.85달러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어요. 팩으로 되어 있는데 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예요. 고정환율 제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달러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미국 달러로 바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그것을 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보유고에서 일부 꺼내서 그것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이게 또 이 고정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더 급작스럽게 소위 얘기하는 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달러 패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때 0.25%에서 5.5%까지 올릴 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홍콩은 0.75%에서 5.75%까지 거의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 같이 따라 올라간 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환율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같이 가잖아요. 그게 바로 고정환율제 패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홍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외환 보유고를 축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홍콩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20년에 홍콩 보안법을 중국 본토가 중국 공산당이 드디어 시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홍콩 보안법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도망가고 사람이 도망가고 그래서 홍콩의 주택 가격이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한 2년 동안 25% 많게는 한 30-40%까지 뭐 지역 따라 좀 다르니까요. 이렇게 하락했고요. 또 우리 주가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마치 첫 번째 영상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여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실질 가격이 여기 보시면 최근에 한 2년여 동안 한 실질 가격으로만 한 10% 하락했으니까 이게 소위 명목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으면 한 20% 이상 이렇게 하락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주가 지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생 지수로 보면 이게 2021년 2월 고점에서부터 최근 지수를 보면 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50% 정도 하락했다. 21년부터 지금 22년, 23년, 4년, 3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많이 그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은행 통해서 뭐 그 홍콩에 투자했다가 지금 많이 물려가지고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홍콩에서 두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항생 지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홍콩에 특별히 본토,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기업 40개의 기업이 상장해서 만든 그러한 상장한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한 그런 종목만 구성해서 만든 지수가 홍콩 H지수인데 이 홍콩 H지수로 보면 50% 이상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 지수도 항생 지수도 사실은 그 속에 보면 한 60, 70%가 다 중국 본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콩 H지수는 특별히 이 중국 본토 기업의 그러한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50% 이상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보시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국제금융센터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자료에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홍콩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완전히 밑에서 기고 있잖아요. 중국 본토는 여기 노란색인데 중국 본토도 이 소위 얘기하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거 많이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홍콩 지수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 하락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한 고리가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우선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중국도 만약에 자본이 그냥 막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하락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공매도 추이예요. 홍콩 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추이가 지금 막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중국 본토가 문제가 있네? 아, 그래서 더군다나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에서, 이거 보니까 약한 고리가 홍콩이네? 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더 이상 홍콩이 소위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간의 이 고정환율제, 페그제를 계속 유지 못할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외환시장 공격하죠? 주식시장 공격하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은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에 바스켓 제도라고 해가지고 약간 준변동 환율 제도였지만 거의 억지로 환율을 고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관리 환율 제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크게 터져버렸는데 여기는 아예 관리 변동 환율 제도도 아니고 완전 고정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투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거시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이 그 환율제, 이 페그제가 곧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 홍콩에서는 이 그 외환 보유고가 한때는 거의 5천억 달러 정도까지 갖고 있었는데 2021년 11월 정도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4,25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한 750억 달러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홍콩은 이게 많으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왜 이게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면 홍콩은 완전 자본시장이 자유화됐을 뿐만 아니라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이 고정환율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외환 보유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그래서 우리 투자 전문가,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예일대 스티븐 로치 교수 같은 사람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중국 경제가 부진하는 문제, 또 미중 간의 갈등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홍콩의 경제는 지금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긴 싫지만 홍콩은 이제 끝났다. 홍콩 is now over.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끝났다. 이 투자 전문 교수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인구도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이게 한 748만 명 정도였다가 733만 명까지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이게 막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이 중국 본토인들을 홍콩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다들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래서 중국 본토로부터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더 걱정하고 있어요. 홍콩에는 이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본토에는 젊은 사람은 떠나가는데 이 중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홍콩에는 토박이 노인과 그리고 중국 본토인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 홍콩은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 중국이 정말 녹록지 않다. 아까 직접적으로는 그 중국의 그 부동산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이게 버블이 꺼져서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보다 더 본격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약한 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홍콩이다. 홍콩이 이미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진다면 어떤 식으로 무너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미국과 구소련 간의 패권 경쟁에서 소련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1990년 그 일본이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둘 다 G2였었어요. G2. 미국과 소련 간에는, 구소련 간에, 물론 소련은 경제 규모는 그렇게 안 되니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G2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어떤 패권 경쟁을 막 벌이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나라, 지금 러시아가 등장하고 또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 동굴 앞에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도 전부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혹자는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래서 중국의 그 14억 인구가 이제 여러 가지 군소국가로 나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글쎄요. 전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는 일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인구 고령화가 되고 미국과 계속 패권 경쟁하면서 대외적인 무역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수출도 못하고 해외 자본도 들어오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그걸 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또 강력한 어떤 일당 독재를 하면서 더 경쟁력을 자꾸 약화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소비에트화보다는 일본화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말 걱정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여기 제 지난번 보여드린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2020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한 5분의 1 정도 했어요. 대신 막 이제 미국이 이제 제1위 수출 대상국이 막 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면 최대 수출 대상국이고 그래서 중국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급속히 무너지거나 서서히 무너지거나 할 때 우리나라에게는 어쨌든 경제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영향은 이건 미중 패권 경쟁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긴 나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가 구소련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일본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가운데 중국은 더더욱 군사 대국화로 갈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 전쟁, 그 다음에 금융 전쟁으로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무역 전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주변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갈 거다. 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패권 경쟁할 때 직접적으로 두 나라가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대리전이 많이 벌어질 거다. 주변에 있는 소위 약소 국가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소련 시절, 구소련과 미국 간에는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동굴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이번에는 주로 중국하고 연하고 있는 한반도라든가 아니면 대만 같은 데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만 침공? 이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직접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미국이 중국으로 직접 무슨 뭐 참전을 하는 그런 군사를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대리전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국에도 남북한 간에 그런 어떤 마찰, 국지전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는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중국의 어떤 기술 추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중앙재경대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 중국 상황이 이렇고 또 한국 상황이 이래서 앞으로 일본화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논문 발표를 했었는데 간 김에 중국 학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코트라 중국 본부장, 중국 지역 본부장님하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뭐 알 수 있었던 건 우선 실물 경제가 정말 나쁘구나. 코로나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주변에 뭐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 뭐 비행기 탈 때부터 텅텅 비어서 가니까요. 공항도 비어 있고 거리도 비어 있고 그 쇼핑 거리도 뭐 비어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아 이게 중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사이에서 보면 그 코트라 그 중국 본부장 말씀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금 수출을 계속하고 드디어 이제 적자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돌아섰는데 이 중국에 사실은 그 수출하고 있는 그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말고는 중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을 계속하게 되면 적어도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최첨단 그러한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술 우위를 계속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현재 어려운 상황, 침몰하고 있는 그런 중국함,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전반적인 우리 국내, 그리고 국외의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